음. 이청준의 가면의 꿈은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의 이청준 전집 제7권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어, 단편집이니까, 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큰 흐름으로 장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이 흘러가서 한 권을 다 채우는 것보다는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편씩 단편 써서 요약도 해서 선생님한테 숙제도 내고 하잖아. 그런 호흡으로 읽을 수 있는 짤막한 호흡으로 된 작품들이니까 그래도 큰 무리 없이 다음 주까지는 이 책을 모두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천중 작가는 통상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 김승옥 무진기행이라고 하는 무진기행이나 아니면은 서울 1964 겨울이라든지 뭐 염소는 힘이 세다든지 등등의 아주 뛰어난 작품을 쓴 김승옥과 더불어서 이 이청준이 이 문단에 이렇게 데뷔를 했을 때 당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이건 완전히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뭐 지금 얘기하면 약간 후진 표현이지만 감수성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칭할 정도로 그 이전에 김승옥과 이청준 이전의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한국 문학의 수준이 한 단계 이렇게 진일보하게 한 그 양대 산맥 중에 한 명이 이청준이고 뭐 김승옥도 뛰어난 작가고 많은 작품을 썼지만 이청준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는데 그 대체로 이 거장들은 어떤 사람을 거장이다, 진짜 대단한 작가다라고 통상 하냐면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 가장 이상한 작품, 가장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작품 역시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 이청준에 대해서, 이청준 작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작가는 태작이 없다. 태작은 나태한 작품이 없다. 쉽게 얘기하면 수준이 떨어진 작품이 한 작품도 없는 작가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작가야. 음, 어, 1939년생이니까 일제강점기 때 출생을 했지만 대체로 이 시대 60년대 이후 소설가들은 그래도 해방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일제의 잔재가 있긴 했지만 적어도 일본어 교육을 국어로 받지 않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최초의 제대로 된 한국 문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세대가 이 1960년대 작가뿐이야. 음, 호를 미백이라고 했는데 미는 아직이란 뜻이고 백은 희다란 뜻이잖아. 아직 아니다, 아직 백발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 그 일찍부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노모 늙은 어머니한테 절할 때 이렇게 좀 쿠사리를 먹었나 봐. 야, 너는 무슨 절하는데 머리가 이 엄마보다 머리가 더 하얗냐 이렇게. 그래서 코를 미백이라고 쳤대. 내가 아무리 머리는 하얘지만 노모 앞에서는 샛머리가 아니다. 절대로 나 늙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뭐야? 효성 있는 마음이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청준의 이 전기를 이렇게 위키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죽음과 관련된 공포가 이분의 생에 좀 있었던 것 같아. 6살, 2살 아래 남동생이 4살의 홍역으로 7살 때는 맏형이 26세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린 시절에 주변의 남자들, 주변의 이 남자 형제들과 아버지가 한꺼번에 막 돌아가신 그런 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특히 이 음악이나 문학을 좋아했던 맏형이 7살 때 26살 형이 죽었으니까 거의 뭐 요즘 치하면 삼촌뻘도 더 되는 그 형이 남긴 유품. 우리 맏형, 우리 장남 형이 죽어서 그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또 동경이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이 형이 남긴 책을 보면서 이청준이 어린 시절부터 조숙하게 뛰어난 문학에 이렇게 접하게 되고 이렇게 된 일종의 문학의 통로였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네요. 큰형이 남긴 유품으로서의 그 문학 작품들이 책들이 나한테는 이렇게 위대한 작가가 되는데 도움을 줬다. 어, 형님보다 3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한 뭐 초등학교를 한 10살쯤에 들어간 거지요. 11살 뭐 이렇게. 그런데 공부 엄청 잘해서 천재로 여겨져서 선생님이 옆에 있는 애들 다 가르치라고 했고 심지어 고학년도 가르치라고 했대. 그 다음에 6.25 발발 직후에 전집불 체험을 한다. 이게 너희가 앞으로 이청준의 소설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만날 거야. 선생님이 사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도 작년 수능 시험에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배꼽에 관한 변주곡이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단편들이 모의고사나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모의고사들 아니면 교육청에서 보는 학평들 이 공식적인 시험들에 모두 다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청준의 작품은 특히 이 모의고사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엄청 선호하는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식소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념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드러내고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이청준의 소설을 가르치는 것도 당연히 내신에서도 여러 차례 가르친 경험이 있고 모의고사 나올 때, 그 작년 수능이나 이럴 때 항상 이청준의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가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작품들은 그냥 재미로 좀 이렇게 읽으면서 독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그냥 뭐 모의고사 볼 때 갑자기 이청준의 소설이 또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독해 능력들은 갖추어야 한다는 일종의 어떤 바로미터 같은 기준이 되는 소설이니까 선생님의 목표가 너희가 뭐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될 때까지 적어도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1등급 내지 2등급 안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목적이니까 미리미리 이 정도 소설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전집불 체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전집불이 뭐냐면 이 그 전구 있잖냐? 뭐 선생님 이름이라 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 전구불을 전집불이라고 했어. 그 플래시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우리 플래시 랜턴 있잖아, 랜턴. 이게 뭐냐면 어, 하루는 이청준이 작가가 어렸을 때 놀다가 이 광에 이렇게 창고 같은 데에 이렇게 숨어서 그 숨바꼭질 하다가 잠이 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어린애니까. 그런데 이 시절에 치안도 좋지 않고 한 시절에 이 집 아들이 더군다나 지금 이 집에 남자애들이 막 다 죽고 아버지도 없는 이 와중에 이 이청준이 살아는 이청준이가 지금 살아서 실종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집 안에 창고에 있는데. 그런데 깜깜한 밤중에 돼도 푹 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다가 외삼촌인가 삼촌이 이 광에 불을 딱 켰는데 환하게 비친 내가 잠이 깬 거야. 그런데 주변에 어른들이 날 동시에 보고 있는 거지.
그때 엄청 부끄러웠대, 자기가. 이게 전집불 체험인데, 이 전집불 체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소설로 변형되냐면, 6.25 전쟁 때 어떤 마을에 하루는 인민군이, 북한군이 들어오고, 하루는 그 남한의 군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마을이 누구 편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인민군 편 들 수도 없고, 이렇게 남한군 편 들 수 없고, 그래서 아침에는 인공기 달았다가, 저녁엔 태극기 달았다가 하는 마을인데, 서로 남한군이 들어오면 인민군 편 든 사람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인민군이 들어오면 남한군 편 들었다고 다 죽인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방 안에 군합발로 신고 들어온 군인들이 잠자고 있는 사람 눈에다가 전짓불 이렇게 후라시를 비치면서 너 누구 편이냐? 너 남한 편이야? 북한 편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남한군 앞에서 죽는 거고 또 남한군이다라고 했는데 북한군이 후레쉬를 비쳤으면 또 죽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 전직불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청준의 문학에 이렇게 부끄러움이라든지 당혹감이라든지 양쪽에서 어떤 편 들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형되는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변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청준 문학을 이해하는 데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이제 그 광주 서중에 입학했는데 그러니까 전남 장흥 총구석에서 광주 대도시로 지금 그 간 거야. 이 소설에도 자꾸 K시로 뭐 이렇게 그 고등학교 갔다, 이렇게 도시로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 이 광주에. 그런데 고향에서 이제 친척 누님집에 간다고 엄마가 뭘 싸준 거냐면 이 게 있잖아. 크랩을 싸준 거야. 한 보따리. 그러면 당연히 광주에 도착했을 때 상해버렸고 도시 누님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내가 고향의 이 엄마의 정성이 도시에서는 이게 추하고 냄새나고 피해야 되는구나. 부끄러운 거구나. 내 고향의 이 촌스러움이. 그래서 지금 이청준이 자서전에서 난 그 경험, 쓰레기통에 내던진 계자루를 보면서 난 이제부터 시골에 고향에 남루한 것, 이 초라한 것을 함께 내던져버리고 두고 봐라. 나 시골 내기 아니다. 다 시골 때 벗을 거야. 나 이제 또 도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나 도시인으로 살 거고 니네들처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서울대까지 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 불문과인가요? 아마 그럴 텐데. 명문 광주제일고 나왔고, 아, 동문과구나. 자, 여기도 되게 중요한데. 뭐,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서울대 들어가기 쉽지 않죠. 어, 서울대 물리대학에 동문과니까 독일 문학을 공부하는데, 그때 이 60년 학번이 대단한 학번인데, 불문과에 누가 있냐면 김승옥이 있어. 소설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김승옥이 있어. 무진기행이라든지. 선생님이 그 이제 2000년대 전 98년도 학번인데 대학 98년도 갔는데 이때에도 글 쓰겠다고 소설 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나 김승옥의 서울 1964나 이런 소설들을 필사 손으로 베껴가지고 김승옥의 문체를 몸으로 익혀야 된다라고 선배들이 가르치던 시기니까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고 이 뭐 김성호 대단한 문인이죠. 이 사람하고 같은 학번이야. 물론 이제 동문과하고 불문과니까 과는 다르지만 아마 물리대에서 아마 서로 알고 지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불문과에 또 누가 있냐면 김현이 있어. 김현 선생은 너희가 이제 그 문학을 공부하고 이게 혹시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김현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가 얼마나 위대한 문학평론의 새로운 장을 열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문학 평론이 어떤 사람의 작품을 해설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문학 평론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그 높은 수준에 올랐다. 아마 여기는 뭐 준엽이나 민서나 건영이나 다경이나 이렇게 작년부터 선생님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김현의 그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든지 왜 우리는 글을 읽고 쓰는가 뭐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소개를 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평론가 연몽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인 김광규 시인, 김광규 시인도 교과서에 시들이 많이 실려 있는 그리고 박태순은 아마 너희가 읽었을 텐데 그 무너진 극장 4.19 그리고 4.19 혁명 때 그 불타는 극장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내용들 니네 읽었을 텐데 박태순이라고 하는 작가도 이 서울대 60학번 60년에 학교 들어간 20살. 아무튼 이 쟁쟁한 사람들이 한 학번에 다 몰려 있는 거지. 한국 문학을 완전히 한 단계 높인 이 뛰어난 인간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군데에서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문학의 뛰어난 인물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아마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잘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뭐 군대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거 어, 누구한테 공부했는지 1965년에 등단 뭐 이런 음, 너희가 그 알만한 작품은 이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작품도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자주 만나게 될 건데,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이 나병 환자들, 예전에 문둥병자라고 천대하던 사람들을, 어, 이제 우리 근대화가 되면서 그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용하고 거기서, 그 자기네들끼리 살도록 이렇게 일종의 격리를 했는데, 좋은 말로 하면 그 문둥병자라고 핍박당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좋은 마을 만들고 살자, 인간다운 삶을 살자고 모였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어떤 소수자들을 일종의 그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해서 한쪽으로 격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그 공간이고 누구를 위한 그 수록동가라고 하는 문제제기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 그 수록도 안에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어떤 공명심 자기가 여기서 출세하고자 하는 정작 이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자기를 명예를 위해서 어떤 뭐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천국이냐? 이게 우리들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의 천국이다라는 장편을 썼는데 이 작품이 이청준의 대표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서편제라고 하는 이게 그 판소리인데 우리나라 판소리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서 이 남도소리를 바탕으로 한 서편제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게 아마 임권택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이 베를린 영화제인가에서 그 감독상인가 작품상을 받으면서 원작인 이청준의 원작을 바탕으로 이렇게 너희도 아는 소설 읽은 선생님하고 같이 읽었던가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그 딸을 이렇게 판소리를 가르치면서 이 딸이 뛰어난 창자이기는 하지만 이 마음속에 한스러움이 없이는 이 제대로 된 예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약물로 눈을 멀게 해가지고 판소리의 예술의 극단의 극치에 오르게 하려고 딸을 해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된 그 예술혼 이런 것을 다룬 작품을 아마 선생님과 같이 배웠을 텐데 그게 이청준의 작품입니다. 눈길이란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어,
수많은 교과서에 지금도 수록돼 있고 과거의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이청준의 눈길은 필수 작품으로 안에 전국의 학생들이 다 배우던 소설이에요. 나머지는 이 작품 안에도 떠도는 말들이라고 하는 단편이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다룰 거고요. 벌레 이야기라는 작품, 80년대를 되면서 어, 발표했는데 이 벌레 이야기가 그 이창동 감독인가? 의 미량, 시크릿 선샤인 미량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칸 영화제,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여우주연상 상을 타면서 전 세계의 우리 영화의 그 높은 수준을 보여준 작품이 미량인데 이 미량의 원작이 바로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그 외에도 사실 그 뭐 일일이 이게 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문학계에 아주 장기간 그 좋은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낸 단편부터 장편, 중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작품, 연작 소설까지 해서 다작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작품도 수준 이하의 작품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작가고 2008년에 이제 작고하셨지요, 돌아가셨지요. 음.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는 모든 문학상은 다 탄 분이고, 어, 그렇지. 음. 아, 아마 너희가 이 모의고사를 계속, 뭐 지금 3학년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계속 보니까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이청준의 작품 중에 나 이것도 봤는데 이것도 봤는데 하는 작품이 엄청 많을 거야. 아마 병신과 머저리는 뭐 읽어보진 않았어도 이렇게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거고 소문의 벽도 마찬가지고 이 줄광대 이 줄이라는 작품인데 어, 이 2대에 걸쳐서 헌어인과 그 아들이 그 서커스의 줄타기 광대로서 살면서 이 현실과 괴리되는 하지만 예술적 지향 이런 것들을 다룬 작품이라면 이 매자비도 비슷한데 매자비는 매를 가지고 사냥하던 전통의 이 매사냥을 고수하는 어떤 사람이 매를 길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는 그 어떤 예술혼 같은 그런 주광대가 일맥상통하는 작품이고 가면의 꿈은 우리가 뭐 오늘 다룰 작품이고 음, 귀향연습, 눈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도사라는 연작들이 아까 그 이 판소리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삶과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의 삶을 파괴시키면서까지도 이 극치의 예술에 도달하라고 하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이제 예술혼과 관련된 전통 예술혼과 관련된 연결되는 새 작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어 사회학 소설 여기서 이 잃어버린 말들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라든지 아까 얘기한 벌레 이야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 전직불 체험이 아주 아예 따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청준 소설에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변형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전직불 뒤에 숨긴 채 그러니까 한쪽은 보여지고 한쪽은 안 보이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미셸 코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의 어, 범죄 범죄 현금? 인데 아무튼 감옥의 역사 순간적으로 제 원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부제가 감옥의 역사인데 이 파놉티콘 얘기했잖아요. 이 원형 감옥 안에 이 죄수들은 안에 있고 위에서 불빛을 비치고 여기 숨어서 감시자가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죄수들은 감시의 내면화. 내가 비춰지는 사람과 그 광원 뒤쪽에서 얘네들을 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시각의 주체와 대상이 권력적으로도 보는 사람은 권력자고 보이는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이런 그 빛과 관련된 가시성, 보인다 안 보인다와 관련해서 이 지배와 감시와 처벌이지. 승리는. 이때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깡패 형님들이 돈 뺏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야 눈 깔아 이러잖아. 왜? 나는 널 보고 너는 날 못 보게. 임금님은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네 하고서 고개를 조아리고 임금님 안 쳐다보고 이런 것이 가시성과 비가시성으로 이분해서 지배와 피지배를 나누는 이 도식이 있는데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지. 전직불 체험. 어떻게 한다고? 프레스를 비추고 너 누구 편이야 이렇게. 그래서 생사를 가르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난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데 한쪽 편을 다 불라는 거잖아. 음. 이런 어떤 그 이분법적인 폭력들,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것이 이청준의 이 소설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단언컨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가가 누구냐? 이청준이야. 여태까지 이 공식적으로 수능을 출제하는 이 기구에서 낸 모의고사에만 5번이나 출제됐고, 최근 작년에 현대소설 한 편이 실릴 수 있는 그 지면에도 배꼽에 관한 변주곡이 실렸으니까, 진짜 교육과정 평가는 엄청 좋아하고, 이 교육과정 평가원 말고도 교육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력평가, 여기는 아마 진짜 이청준의 모든 소설을 다 다룰 태세야, 진짜. 한 번 나왔던 작품이 여기저기서 나오기도 하고, 정말 뭐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청준의 이번 그 소설집, 이게 전집 7권에 있는 이번 소설들 당연히 다 읽고, 기회가 되면 이청준의 다른 작품들, 단편들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당신들의 천국 같은 가장 고전적인 이청준의 대표작 같은 것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두면 너희가 그 과정에서 소설을 보는 안목도 생기고 문해력도 생길 거고 또 아는 작품 나오면 뭐 시험에서 아는 작품 나오면 정말 그 운수대통한 거 아니냐. 앞으로도 충분히 이청준의 작품들이 모의고사에나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기회가 되면 조금 조금씩 읽어두자. 오늘은 이제 시작이 좀 길었는데요. 선생님이 대충 찾아봤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목차에서 보면 귀학 연습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어. 이게 지금 귀학 연습은 선생님이 몇 개만 찾아봤는데 2023년 1월, 9월 평가원 아니, 학평에 나왔고 배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수학 능력 시험에 대수능에 진짜 끝판에 나왔고 가면의 꿈도 이게 니트 시험이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시험도 이 수능식으로 푸는데 거기도 출제됐고 마찬가지 모의고사에도 2008년인가에 뭐 선생님 기억으로는 2008년 아니고 2018년인가에 모의고사 학평이 한 번 또 수록돼 있었어. 그래서 찾아보면 여기 있는 작품들 뭐 대부분이 다 모의고사에 한 번쯤은 수록된 작품이다. 선생님이 오늘은
이 엑스트라까지 읽어오라고 했는데 대체로 보니까 귀학 연습 정도를 읽은 것 같으네. 음, 그러면 대체로 많이 귀학 연습들을 읽었으니까 귀학 연습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귀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다, 어, 이런 그 뜻인데, 이게 고향이라고 하면, 음, 사실 요즘 친구들한테는, 너희들한테는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아버지 고향을 얘기하나요? 라고, 시골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인가요? 라고 묻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태어난 곳인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답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향이 어디냐 말을 사실은 요즘 잘 묻지도 않잖아. 그런데 이 시절이 1960년대 혹은 70년대 혹은 80년대 이 시대의 작가들한테는 이 귀향 의식이라고 하는 것,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는 고향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그 중심적인 의식이었는데, 중심 모티프였는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상황을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60년에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고 61년에 5.16 군사정권 정변 아니, 군사정변 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그 탈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군인들이 뭐 형식적으로는 뭐 대통령 선거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 시대는 너희도 알다시피 60년대, 70년은 박정희가 군사 독재를 할 때고 80년부터는 전두환, 뭐 노태우 신군부가 12.12 쿠데타 계엄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권을 이어가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암흑기고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은 애들의 특징이 항상 그 잘 먹고 잘 사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민생, 백성들 먹여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의 정당성이기도 하니까. 그 우리가 총칼로 국민이 준 총칼, 적과 싸우라고 준 총칼 갖고 와가지고 그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네들이 군인이 지금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래도 백성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땡 아니냐 이런 의식이 있었고 실제로 사실은 나라가 풍요로우면 정권을 잡은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잡았든 이런 것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물론 이 당시에 이런 불법적으로 정권을 잡는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지 않다고 이것들 반대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고 고난을 겪은 것들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박정희 때 뭘 했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수출 제한 정책. 우리가 자본이 없어서 외국 자본이 달러를 막 그 수출해가지고 갖고 와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국가 이제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중공업 공장이라든지 제철소라든지 조선소라든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이전에 1, 2차 산업 그러니까 그 낙후된 이 경제를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려면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를 얻는 방법은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수출을 잘하려면 어떤 상품이 수출이 잘 된다는 건 뭐야?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값이 저렴하거나 이래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당시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값이 저렴한 쪽으로 승부를 걸었다.
그러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아니면 뭐 우리가 생산해서 밖으로 수출할 상품의 값을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야 인건비가 떨어져서 값싼 생산품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런데 노동자의 임금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적어도 노동자가 다시 밥 먹고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면 목숨이 유지는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뭘 떨어뜨려야 되냐면 식료품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농산품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수입해야 돼. 값싼 외국 농산물 수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은 우리가 통상 민중, 보통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이 민중들을 못 살게 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해서 대기업의 지금의 삼성이니 현대니 SK니 하는 이런 거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성장시킨 시대가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50%가 다 농민이었어. 그런데 농민들을 못 먹고 살게 농사 져가지고 다 굶어 죽게 만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다 도시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촌향도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시골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향한다고. 왜? 일자리는 이제 공장을 돌리는 대기업 같은 공장이 막 생기면서 수출 상품들을 우리의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해가지고 막 돌렸다고. 지금의 저기 파키스탄이니 뭐 중국인이 이런 제3세계의 이 값싼 노동자들이 하던 일들이 사실은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하던 일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져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고향 떠나서 다 도시로 이동한다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노동자로 삶이 힘들지. 내가 농촌에 계속 남아있으면 굶어 죽게 생겨서 도시로 향했지만, 이촌 향도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 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충준과 마찬가지로 김승옥이라는 작가가 이제 무진기행과 관련된 그 작가의 말을 하면서 이 무진기행이라는 위대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라는 인터뷰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도 아프면 짐승처럼 귀소 본능이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썼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아프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우리 수구초심이라고 하잖아. 여우가 죽을 때 고향 언덕으로 머리를 놓고 죽는다잖아. 고향 언덕으로 이 머리를 이렇게 놓고 죽는 이 수구초심의 마음이 귀소 본능의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도 있나 보다. 우리가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면 60년대, 70년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노동 조건 속에서 노동법은 아무도 안 지키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해서 지금처럼 선진국이 됐는데,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부자가 된 것은 맞지만 그 균형적인 형평성 있게 발전한 건 아니고 대기업과 서울에 사는 사람, 그 돈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더 가난한 노동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그냥 용인되는 그 정글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로 지금 같은 사회가 만들어진 토대가 바로 이 이촌향도와 60년대, 70년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중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진 거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다고. 왜? 지금 현재 도시에서 삶이 너무 힘들어. 지금 우리 귀향연습의 서술자인 나 역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보다
사실은 도시에서 너무 힘드니까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 얼굴은 막 썩어가고 있고 막 이렇잖아. 맨날 배앓이를 하고. 내가 이 신경만 쓰면 배가 아프고 막 화장실 가도 못 앉아도 볼 일이 안 나오고 하는 이 배앓이를 계속 하는데 이 배앓이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배가 아팠지? 라고 생각하면 어렸을 때 엄마가 학비를 초등학교 등록금을 그 옛날에 초등학교가 무료 무상교육이 아니어서 돈 냈거든. 돈을 내면 그 돈 내는 게 엄마가 혼자 나 키우다 보니까 돈을 못 주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꾀배를 앓던 캐릭터잖아. 그 꾀배를 앓던 가난하고 힘들었던 고향인데 그래도 배가 아프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내가 도시의 삶이 너무 시달리면 항상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 기태라고 하는 친구가 고향에 살고 있잖아. 고향에서 과수원을 크게 하면서 존경받고 살고 있잖아. 고향 지키는 그래도 유지잖아. 돈도 많고. 그래서 자꾸 내려오래. 너 아픈데 그렇게 도시 가면 아픈 거야. 아플 때 고향 와서 좀 쉬어라. 그러면 회복될 거야. 고향은 그런 곳이지 않니? 이렇게.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온 내용이지. 그런데 막상 나한테 이 고향을 상기시킨 거는 누구냐면 훈이야. 훈이는 어떤 애야? 이 기태의 조카인데 이 조카애가 그 어렸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은 뼈가 부러져. 골절상을 계속 당해. 그래가지고 이 골절상 당하는 게 기태 입장에서는 이거 도시 살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기태라고 하는 시골을 지키는 고향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도시, 고향, 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도시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곳이고 고향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곳으로 기태는 생각하고 누가 아프면 자꾸 자기가 회복시켜준대잖아. 마치 병원 원장처럼. 그지? 나도 지금 내려와서 있으라고 해서 내려오고 흔히 조카도 1년에 한 번씩은 자꾸 다치고 위험하고 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쉬어라 그러고 또 누가 있어? 정 선생이 있지. 자, 이 작품에서 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전 선생은 사실은 여기 시골에 내려와 있지만 자신의 고향이 아니야. 전 남친이 있는데 전 남친이 고향이 이쪽이야. 바다가 있어. 그래서 전 남친이 항상 이 자기 바닷가 고향 얘기를 나한테 전달해 줬어.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회복의 공간이 있고 인간 본연의 자신의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 배운 거지. 실제로 배운 게 아니야. 훈이를 이 정 선생이 여기서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훈이한테도 뭐라고 하는 거야? 너가 지금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살아서 그래. 그래서 사실은 훈이는 도시에 태어난 애잖아. 그럼 도시에 태어난 훈이는 도시가 고향 아닌가?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도시는 바다도 없고 이런 과수원도 없고 흙도 없고 순박한 인심도 없고 이런 이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 이상화된 이런 고향에 대해서 그것이 정 선생은 자기가 일종의 전 남친한테 받은 어떤 환상적 이미지로 자신도 회복하러 내려왔고 훈이도 일종의 전도를 하는 거죠. 너도 반드시 여기서 네 고향에 돌아왔으니 사실은 훈이 고향도 아닌데 너 여기서 앞으로 아프고 이런 것들 회복될 거야. 걱정 마. 나는 고향에 돌아왔어. 훈이랑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훈이가 딱하기도 하고 훈이가 똑똑해. 그러면서 이 기태의 친구 조카인 훈이가 아저씨
고향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원래 상태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고 나도 안 다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전 선생님이 그랬대. 그러냐 아저씨 저 아저씨 고향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저는 고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고향은 도시래. 그래. 한편 생각하니까 나도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시골이어야 되는데 너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진짜 고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훈이도 고향이 없어. 그래서 대리에서 나의 고향 얘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 어떤 이미지를 갖고자 해. 그런데 훈이는 자꾸만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고향 얘기를 하면 그것을 추상화해, 상징화해. 추상과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도식화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식적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이해해. 나는 이런 훈이가 꼴보기 싫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내 마음 이해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나는 진짜 고향이 어디냐면 동백꽃이야. 동백골이야. 그런데 이 동백골 얘기는 훈이한테 안 해줘. 동백골에는 어떤 기억이 있어? 어린 시절 엄마가 아버지 없이 나 혼자 키우면서 밭에서 늘 땅 파고 있는 불쌍한 우리 엄마.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떻게 컸대? 엄마가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엄마가 남자가 없어 땅을 직접 파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둘 데가 없어서 새끼줄로 묶어놨대, 나를. 요즘으로 치자면 이건 거의 이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 그 상황은 뭐 아동학대 그 뭐고 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시기에 엄마는 그 험한 시절을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밭은 이거 내가 안 가면 얘랑 나는 다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밭 옆에 나를 묶어놨다는 거잖아. 그 얘기를 상기할 때마다 나는 아프잖아,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들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고향을 돌아가면 회복될 거고 고향을 찾아가고 싶지만 지금 등장인물인 나나 훈이나 기태나 정 선생이나 제대로 된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내 진짜 고향은 여긴데 나는 거기 갈 엄두가 안 나. 왜? 거긴 너무 상처받은 곳이고 내가 돌아가면 내 안에 그 숨겨놨던 상처를 트라우마 스위치를 누르는 공간이어서 이 소설이 끝날 때까지 안 가잖아.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잖아. 정 선생은 어떤 사람이야? 실제 고향도 아닌 곳에서 고향을 찾고 있어. 왜? 정 선생님 마찬가지로 도시 사람이야. 도시 사람, KC 사람이어서 그런데 전 남친이 꿈꾸던 고향 바다. 물론 전 남친은 누구랑 유사한 캐릭터냐면 나처럼 고향 갔다 오면 실제로 고향 얘기 잘 안 해. 환상적인 고향 얘기. 책 속에서만 있었던, 소설 속에서만 있었던 고향 얘기, 관념과 추상으로서의 그냥 그립고 시골에 돌아가니, 자연에 돌아가니,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된다. 이런 관념화된 진짜 고향을 진짜 고향인 것처럼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배움을 자기도 잘 소화가 안 되는 걸 이 훈이한테 그렇다고 가르치는 거지. 너도 여기서 나을 거야. 나도 나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나는 어떤 평가를 하냐면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기태도 고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나의 그 심리 서술을 보면 드러나 있는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왜 기태는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서 과소원하고 도시에 나가서 병든 사람들을 마치 병원의 그 정신병원의 원장처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숭고한 일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야말로 고향을 지킨 사람이잖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야. 왜? 고향은 항상 어떤 것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의 부재하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하는 곳에 대한 향수라는 게 뭐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란 말이야. 그리움은, 노스텔지어는, 향수는, 그리움은 부재에 대한 느낌이잖아. 내가 있는 것을 그리워한다. 이상한 말이잖아. 내 그 사람 오랫동안 못 보니 참 그립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랑 함께 맨날 손 붙잡고 살면서 나 너가 그리워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이 기태란 사람은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고향을 지킨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고향주의자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고향을 갖지 못한 사람이 기태다. 고향은 그리움의 대상이고 부재의 곳이어서 돌아가고 싶어야 되는데. 그지? 나는 진짜 고향인 동백꽃은 스타우마스 위치에 아픔의 상처가 덧날까 봐 들어가 보지 않는 장소고.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이 다 왜곡되어 있는 상태. 도대체 이 고향이 뭐라고 다들 헛된 고향을 망상처럼 찾고 있고 심지어 고향에 살고 있다는 사람들 역시 진짜 고향이 아닌 것이. 뭐이 소설의 이 기태가 정 선생한테 못된 짓을 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하는 장면들이 이 기태가 갖고 있는 고향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되고 폭력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 선생님이 너희들이 지금 뒤쪽 작품들을 대부분 안 읽은 것 같아서 너희가 읽었다고 대부분 읽었다고 하는 귀향연습을 중심으로 설명했는데 지금 귀향연습의 그 고향의 자리에 배꼽을 갖다 놓는 작품이고 얼굴을 갖다 놓는 작품이고 노래를 갖다 놓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생 여기서는 어떤 남성성 여기는 말 여기는 마찬가지 뭐 남성성 이런 것들 실제 어떤 것이 사라져야 그것에 의미가 생기는 사실은 무엇이 없어짐으로 해서만 드러나는 의미라고 하는 것. 백곰을 주제로 한 변주국은 갑자기 하루아침 백곰이 없어졌더니 사람들이 다 백곰 난리가 났잖아. 배꼽 얘기를 하고 배꼽 토론을 하고 배꼽 잡지가 만들어지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 배꼽 예쁜 배꼽 경연대회가 열리고 막 전에 말도 안 하다가 이런 무엇인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그 부재가 그것의 의미를 드러내는 이런 방식의 작품들이라고 전체를 아울러서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고 귀향 연습에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고향이 없다는 건 뭐냐? 그럼 내 고향에서 계속 산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는 고향을 갖고 있는 거냐? 그러면 얘네들이 찾고 있는 고향은 진정한 고향이냐? 같은 고향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등등의 뭔가 부재하는 것이 드러내는 실존, 존재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점을 바탕으로 나머지 작품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내재한 의미들을 좀 읽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냥 재미로 읽기에도 내 나머지 작품들 전체가 다 재미가 있어. 그래서 그냥 너희가 일주일에 한 편씩 선생님이 요약하라고 하는 그 소설들도 대체로 재미있는 소설들을 선생님이 배치를 해놓는데 여기의 소설들도 대부분 그 정도는 다 재미있으니까 여름방학 때 피서라고 생각하고 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열심히 읽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끝나고서는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풀거나 이렇게 글을 읽는데 이 눈이 한번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모든 작품을 다 읽어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시다. 자, 늦은 시간 고생했습니다. 안녕.